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아, 냄새. 냄새? 냄새의 진짜 원인은 섬유 속 세균. 더블 액션! 일상 속 냄새부터 섬유 속 세균 냄새까지 쏙! 우리 집을 상쾌하게. 베브리즈. 아직도 여름에 목에서 땀이 나는 사람이 있나? 온몸이 싹 다 시원해지는 아이스 쿨렉 플로티가 있는데 절대 지는 법이 없어. 더워? 지는 법이 없어. 시원하지. 궁금하면 직접 입어보든가. 아니다. 이럴 수가. TV에 인터넷까지 하는데 앞자리가 앞자리부터 다른 홈결합 요금. 그것도 평생. 스카이라이프. 알휘 알휘 100% 유산균 발효로 흡수력이 높은 발효 홍삼 발효. 야쿠르트. 예, 오늘도 뉴스 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Very serious condition, as you know, but I wish him well. Here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김종은 동지께서 온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1위 여기부터입니다.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못 나오는 건지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온갖 추측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상태를 잘 모른다던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늘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f he is in the kind of condition that the reports say, that the news is saying, that would be that's a very serious condition, as you know, but I wish him well. 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I just wish him well. See, you'll probably be hear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현정 의원님, 바로 이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묘하게 좀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트럼프 대통령은 TV 진행자 출신답게 정말 자신에게 어떤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지 않습니까? 1인 독재체제에서 지도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뉴스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말을 점점 보면 점점 더 자신에게 좀 집중을 시키고 있는, 자기 입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알지만 말 못한다. 이건 매일 이제 아마 기자들이 질문할 겁니다. 조금 어떻게 하느냐, 뭐 곧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겠죠. 미국 뭐 정보력이라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 듭니다. 글쎄요, 호기심을 자아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화법, 이건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신 박사님, 일단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불편하긴 한데 위중한 사항은 아니다. 곧 나타날 거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복선도 깔려 있는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I wish him well.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괜찮길 바란다. 이런 것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회복되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얼마만큼 정보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갖다가 해석해서 복선을 찾아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이 얘기는 뭐 한두 달이 아니라 곧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망도 같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정도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 한 달, 일주 그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북한 매체는요,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없이 동정만 보도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운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글쎄요, 오늘도 신 대표님, 김정은 위원장은 서신 정치만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같이 볼게요. 지난주부터 사실 미국의 내로라는 정찰기들 다 한반도에 직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대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출격했다는데 죽음의 백조까지 떴는데도 북한은 지금 묵묵부답이다. 이거 참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고 지금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북한 정부는 불쾌하다라는 그런 반박 성명을 낼 수 있는 주체조차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정찰기 6대가 보이는데 예. 이 정찰기 중에서 조인트 스타즈는 지상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탱크냐, 장갑차냐, 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고 나머지 5대는 전부 다 감청 정찰기예요. 감청 정찰기인데 저 정도로 많은 감청 정찰기가 떠서 한꺼번에 작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군 또는 북한 내부의 통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만 떠서 예. 할 수 있는 어떤 통신의 양이라면 한 대만 가지고 분석하면 되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면 휴대폰 잘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통신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정찰기가 떠서 이제 나누어서 지금 분석해야 될 정도로 많은 통신이 오고 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뭔가 위중한 사태, 군이 움직일 수 있는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짚어보면 우리 군이 F-35만 새롭게 도입해도 북한 뭐 난리 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를 겨냥해서 이런 최첨단 전략 무기를 사오냐. 근데 지금 미국이 죽음의 백조까지 정찰기까지 이렇게 띄웠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정말 북한 내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죽음의 백조가 왔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어떤 반박도 못하고 비난 성명도 못하고 할 정도라면 지금 북한 내부의 정권을,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북한군의 통제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난 2017년에 그 B1B가 왔을 때 북한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미국이 자신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때 북한이 그 미국이 발표를 한 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게 바로 B1B인데 왜냐? 그렇죠. 자신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가르쳐줘도 또 자신의 항적까지 일부러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즉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북한 반응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정통하다는 어제 저희도 짚어봤던 워싱턴 포스트의 파이필드 베이징 특파원이요. 평양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이를 반박하는 듯한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Recently, Western media reported about DPRK's economy, so I'm here today to check it out.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요새 상품이 비싸졌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가스 농장 제품은 이거 조금 두고졌던데. 상점엔 물건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이 빨라서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버전이 맞습니다. 글쎄 저런 보도를 하는 거 안수양님, 뭐 북한 전문가시니까 언제 보신 적 있습니까? 저건 좀 이례적인데 뭔가 준비된 인터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누궈졌다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 값이 싸졌다는 걸 이제 누궈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북한의 이 특히 평양 시민들의 우리가 소비 행태, 생활 그 관습을 보면은 사재기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북한은 이제 계획 경제와 장마당 경제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신흥부자도 적고 또 물품을 그렇게 사재기할 수 있도록끔 대량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풍족한 양이 적습니다. 네. 항상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아주 그
긴장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재기라는 보도 자체가 애초에 조금 부분적인 현상을 확대해서 말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여성의 말은 맞지만 저 인터뷰 역시 제가 볼 때는 준비된 인터뷰지 뭐 자연스러운 인터뷰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묘한 발언과 그리고 북한 내부의 여전한 이례적인 침묵 얘기 같이 첫 번째 이슈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북한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지금 상황 한 번씩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추측 속에서요, 그래도 김정은이 원산에 있는 것 같다는 관측들 지난주부터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 정통한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당선인이요, 깡통 열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전매 특허인 북한의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기만 전술에 대단히 능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차도 가져다 놓고 기만 전술을 쓸 것입니다. 기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원산에 있다. 이건 북한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만 전술의 하나다. 저희 지금 화면에 나왔던 38로스 화면이잖아요, 신 박사님. 지금 김정은의 추적 열차라고 저희가 계속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과 우리를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이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기만 전술 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태영호 당선인이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만 전술을 써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다는 것만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양호하고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 그러한 가정은 다르다, 그 점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좋았을 때도 기만 전술을 펼치는데 북한이 이 정도 위중한 상황이면 기만 전술을 당연히 펼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전용 열차라는 것이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산에, 때로는 평양에, 때로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김정은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정보당국에서 노력하는 것도 과거에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수양님, 예전에 아버지 김정일도 어디 뭐 방문을 해서 중국 갔을 때도 뭐 열차가 또 꽤 많았고 자동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문제는 저 열차가 진짜 깡통 열차냐, 실제 내부 시설이 다 된 열차냐, 뭐 아닌 게 아니라 열차라는 건 이제 지나가다가 대피함에 있어서도 공격을 받을 때 비행기보다 터널 속에 들어가 버리면 완벽한 그 대피가 되기 때문에 열차를 안전성 면에서도 선호하는데, 제가 볼 땐 굳이 저 원산에 지금 시선을 저 카메라, 미국의 정찰 카메라를 저기다 집중시켜 놓고 다른 데서 뭐 행동할 그런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김정은의 건강의 수위와 관련되는 문제겠죠. 정말 사망했다든지 중태라면 저런 기만 전술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로 코로나를 피해서 원산에 뭐 지금 박봉준이 뭐 최용현이 고물급이 다 있다면은 저 열차는 진짜 열차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카메라가 내부까지 좀 찍질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영호 당선인이 기만 전술 관측까지 내놓은 데에는요, 북한의 전에 없던 침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뭐 지난 시기다 보면 오랫동안 잠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와야 할 4월 15일 금수산 기념적 참배에 안 나왔습니다. 북한이 계속 침묵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저는 진짜 우리는 컨티전시 플랜을 세우고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이런 같이 시청자분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건데, 이현주 형님, 저는 오늘 보도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김정은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 태 당선인의 이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영호 당선인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중심부에 있었던 또 어떤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이제 태영호 홍사가 했던 이야기에 그 북한 내부의 논리죠. 즉 내재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태영호 지금 당선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건데 저는 아마 태영호 당선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 맥락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좀 아팠고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단계는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는 게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단계다.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지 또 누워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건강 상태 그것 자체에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급변사태 하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신 박사님, 근래에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소 건강한 모습으로 건재를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공백이 큰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북한 사회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관측들이 쏟아질수록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평양이 가장 중요하고 평양의 정보가 지금은 역수입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특히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북경이라든가 북중 접경 지역으로부터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태가 이상하다 하는 정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북한 체제 불안정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북한 언론 매체에서 김정은의 제대로 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요, 우리도 급변사태 대비 계획에 김정은의 동정이 그 가장 중요한 징후로서 우리가 판별되고 있고, 따라서 말로는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고 우리 봅니다. 정부가요. 예. 그런데 이 태영호 당선인의 분석과는 달리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서 승마와 제트스키를 타는 것 같은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위성보다는 정찰기가 조금 더 낮게 떠서 사진을 찍지만은 정찰기가 찍어 보내는 사진 보면은 축구공만한 크기도 판별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축구공 수십 개 크기인데. 잡히지 않을 리가 없다, 사진에. 예, 그럼요. 그러면 제트스키라든지 이 승마 정황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네. 예. 지금 자막에는 문정인 특보라고 나갔었나요? 지금 어떻게 나갔었냐? 사진은 이제 문정인 특보고 예. 말씀하신 건 정세현 사진이 잘못 통수석 부회장이다. 저희가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주체가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사진이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의 사진이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소영님. 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우리보다 정보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트스키와 승마까지 언급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론 말이죠. 지금 시술이 좀 실패했고 걷지도 못한다는 상태인데 승마보다 더 힘든 게 제트스키입니다. 사실 제트스키를 탈 정도라면 이것은 거의 스포츠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까지 했다. 이것이 과연 미군 정찰기에 찍힌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김정은은 원산 그 갈마 특각에 있으면서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조금 그럴 수 있다면 밖에도 나와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찍혔을 텐데, 어쨌든 승마 타는 거 또 제트스키 타는 게 찍혔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인이 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사진까지 포착했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아서요.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좀 한 번 더 주목해 볼 만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P 평양 지국의 한 기자가요, 어제 가장 최근에 평양 시내의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상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양 시내 모습, 물론 비교적 조용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보자기를 들고 가방을 들고 일상에 전념하는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모르겠어요. 속내는 평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제 AP지국에서 촬영한 평양 시내의 모습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예, 신 대표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 자막에 보면 화면에 보면 승마 정황을 포착했다, 제트스키를 탑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세현 평통 회장이
그 의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 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축구공 하나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공 하나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축구공의 마치 그 축구공의 메이커 또는 형상을 판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찰 위성은 주로 글로벌 호크 같은 이런 정찰기를 하더라도 한 30cm를 하나의 점으로 봅니다. 그럼 축구공 하나가 30cm 정도 지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좀 덩치가 큰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지 이 얼굴이 김정은이다 아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최신으로 만든 그 미국의 첩보위성 같은 경우 한 15cm를 점 하나로 봐요. 그렇다더라도 15cm가 점 하나인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승마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알 수가 없고요. 또 정찰기가 봤다고 하는데 예. 정찰기가 그 정도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군산기지에 그레이 이글이라고 무인 정찰기가 있는데 그게 최소 50km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산 앞바다에 지금 어마어마한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거기 있다면 어마어마한 방공망이 가동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50km까지 정찰기가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것은 잘못된 정보다. 신 대표님과 안차일 소장님의 일단 승마설과 제트스키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태영호 당선인의 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 일도 없이 평양 혹은 원산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김정은 신병 이상설을 막 떠들면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궁금한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죠. 내가 나갈까 아니면 좀 더 의심을 증폭시켜서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도 관심의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즐길 거예요 아마. 이거를 좀 글쎄요. 한미 정보력 시험이면 등판식을 노릴 것. 국제적 관심 한 몸에 나쁘지 않은 상황. 오랜만에 두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바로 딱 이 부분밖에 없는데요. 저기엔 가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김정은이 건강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저거를 노리겠다는 건데 그 이전에 있어서 저 가정을 제거한다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건강하다면 지금 상황을 갖다가 즐기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역시 한국이나 서방 언론, 중국의 대응을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의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제가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상 징후가 너무 많아서 저 가정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글쎄요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태영호 당선인도 이렇게 뭔가 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오늘도 확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외교안보국장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실이에요? 저 중국의 의료진들이 북한에 간 건 사실이에요.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러면 신병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와병 중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 동향이 없음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 출석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김현철 장관의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북한 특이 동향 없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김현철 장관이 김정은 봤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 즉 지금 미국의 언론들,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했길 바란다,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신변 이상설을 이야기하는 게 가짜 뉴스라는 저 확신을 어떻게 우리 통일부 장관이 확언할 수가 있죠? 저는 참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어제 내가 봤다. 자, 근데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면 자,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김현철 장관이 뭐 김정은을 만난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력이라는 게 지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정찰기가 뜨겠습니까? 정찰기 안 떠도 되죠. 지금 뭐 아무 이상 없고 다 있는 게 가짜 뉴스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의 언급 자체가 보면 저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적절치가 않다. 왜냐? 지금 통일부 장관은 모호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조각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 분석할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쇼맨십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성이 낫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라는 건요. 예. 절대 상대방 나라의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건강 문제 정보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저 스탠스 뭐냐면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김현철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정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언제 저렇게 통화를 하셨는지 봤는지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외통위에서는요. 사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조차 정부의 정보력을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틀 뒤에 북한 텔레비전을 보니까 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정보 역량은 매우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뭐 그냥 이건 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때보다 정보 역량이 현격하게 좋아졌습니까? 뭐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역량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당시에 김정일의 핵심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이 동향도요. 결국 북한군의 이동이 있느냐, 북한 내에 통신량이 갑자기 급증했거나 급감을 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이동이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김정은의 건강과 직결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약간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여당 국회의원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국정원장이나 혹은 뭐 다른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오히려 뭐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보다는 좀 더 정보를 취급한 능력이 어쨌든 직책상으로도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정보는요. 결국 누가 많이 갖고 있냐. 국정원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는 직접적으로 1차적인 정보 수집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조금 앞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오늘 가짜뉴스라고 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묘향산에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금방 판명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유가 뭐죠? 가짜 뉴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향산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종합해 보면 가짜뉴스는 어느 정도 가려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큰 이상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보호하려고 하는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휴민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안수영님 동일하십니까? 네, 휴민트는 아마 지난 정부 때보다는 조금 발전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휴민트라는 게 주로 북한 내부에 깊숙이 있다기보다는 국경 일대에 배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가장 먼저 그 징후가 국경에서 나타납니다. 김정은이 진짜 쓰러졌다면 국경에 병력이 이동하고 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에 이동이 없다 보니까 저기서 지금 자신감을 얻는 것 같은데 정부 당국은 그러나 이것은 자칫 김정은의 어떤 은둔의 마술에 걸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이된 태도를 취하다가 크게 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도 다소 불안해하는 오늘 통일부 장관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있다고 알려진 우리 정부는 오늘도 특이 동향 없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굳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그러면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핵화 발맞춰야 된다. 미국의 정말 제동일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요. 4.27 판문점 2주년을 맞아서 남북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비핵화
발맞춰서 나가자. 미국 왜 제동을 걸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만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이 안 되고 지금 뭐 또 북미 간에도 협력이 안 되는 게 국제적인 제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제적인 제재라는 게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유엔 안보리 제재는요, 미국뿐만 서방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해서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각국에서 다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도 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서 한 언급이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 원인을 오히려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적인 제재가 없으면 비핵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북 간의 교류를 다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이야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그럼 우리가 그 방해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래서 오늘 국무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국무부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국 당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좀 결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곧바로 그런데 다시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혁명 사업 재개할 거하고 남북 철도 연결, 특히 뭐 개별 관광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사실 오래전부터 협의한 거다. 뭐 미국의 제동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제 옛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 미국은 분명히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증권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증권회사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 주는데 비용이 114조 원이 든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이러한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가 나왔었는데 114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으로 또는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북한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철도 연결 인도주의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목적은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때 이 철도 연결 그 착공식은 해도 좋다. 그러나 착공식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착공식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과 협의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쪽으로, 사실과 다른 쪽으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박사님, 그럼 이 주제 좀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 미국은 김정은의 그 신변 이상 설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정부와 교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좀 불안한데 벌써부터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근데 특히 우리가 뭐 철도 사업이든 개별 관광이든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 북한의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상황에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유고, 정보 공유의 핵심은요, 양측 간의 신뢰에 기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 협의했다고 하잖아요. 예. 외교적 용어로 협의는요, 동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논의만 하면 협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얻었거나 지지를 받았다거나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정부가 약간 외교적 용어로서 상황을 호도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예. 미국의 일관적인 태도는 남북 교류 협력은 좋지만 무엇?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사실은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는 비핵화와 분리될 수 없다. 이 점은 함께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요,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비핵화 한국과 미국이 발맞춰야 된다. 미국의 글쎄요, 미묘한 시점에 제동을 건 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외교안보 소식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로 시작된 외교안보 소식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있다가 서울시로 올라간 그 우리 직원인 모양인데 전혀 가짜 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문으로 신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자발적인 시장직 사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이 논란의 오거돈 전 시장은요, 여전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 중입니다. 경찰이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오 전 시장을 향한 고발도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의 당사자는 알긴 아세요? 당사자가 뭐 추정되는 데는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서울시로 올라간 그 우리 직원인 모양인데 그런 비투가 일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형사적으로 다 지금 고소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경찰이 뭐 이제 부산시청 시장실 CCTV 주변도 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불거진 뭐 새로운 얘기. 그런데 얘기는 새로운데 대상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관용차로 불러서 오거돈 전 시장이 5분 동안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의혹의 대상자, 피해자로 추정된 인물이 바로 지난 10월에 이 국정감사에서도 방금 화면 보셨지만 당시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지적했던 그 직원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도 사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의 피해 예상자 역시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 거죠.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하고 물러나게 된 그 계기가 된 피해자와는 별도의 인물인 것인데 이것이 당시에는 오거돈 전 시장이 추정된 인물은 누군지 알겠지만 전혀 위트가 없다. 내가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본인의 다른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보통 이 성추행 범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저지르는 경우가 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들이 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시장이라는 지위, 위계를 활용한 범죄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수적인데 과거에 제기됐던 의혹도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 정황으로 장소까지 나왔습니다. 관용차로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 이 정황까지 나왔다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피해자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추행 의혹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이유가요, 정 변호사님. 네. 저거 화면을 같이 보실 때 고발장에 따르면 그 일단 피해 여성을 서울시 의회로 전보시켰고 상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확약서는 이제 고발장에 적히는 내용이 좀 의혹을 받는 거고요. 우선 객관적인 사실도 정리를 해보면 그 해당 직원이 부산시에서 일본어 통역 담당을 하다가 그만두고 서울시의회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당시 그 서울시의회에서 뽑을 때 자격 요건이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기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지 우대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해당 직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뽑혔어요. 그리고 부산시를 그만뒀고 일단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겠냐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확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결국에 일반에서 얘기하는 합의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거돈 시장의 그런 추행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 의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업무방해나 또 그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더구나 이거는 무슨 뭐 예전처럼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시 의회 측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혀 금시초문이다는 이야기를 신원철 지금 서울시 의장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인사 문제가 있으면 부산시장이 서울시 의장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본인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전혀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공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 저 밑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직원을 채용할 그런 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지금 뭐 저는 문제 규명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아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강제 수사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저는 신원 밝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뭐 애초부터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일 것이고 뭐 이렇게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오거돈 전 시장 뭐 제명이 됐음에도 시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사면 초과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거돈 전 시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입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희가 어제 뉴스탑10 시간에 그러니까 거가대교에서 지난주에 목격담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또 다른 보도들이 나오는 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후회의 말을 건넸는데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그런 예컨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첫 번째 사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관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의지는 아니면 이거 하면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본인의 의지, 이성적 의지보다는 어떤 이 그냥 신체적 반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본인이 그런 습성들이 있었다고 하면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스스로 잘 자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조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부산일보에 따르면 주변 지인들에게 오거돈 전 시장이요. 부산시 사업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부산시장직 유지 의사가 확고했다. 그럼 총선 끝나고도 시장직을 유지했다.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그럼 누가 외부가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거돈 시장이 지금 본인이 뭐 시장직 유지뿐만 아니라 다음 재선까지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예를 들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나이가 똑같습니다. 72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래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2년 뒤에 이제 그 부산시장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그럼 그때 되면 74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또 임기가 끝날 때는 78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변에서는 이분이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번까지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내부적으로 더 살펴봐야겠지만 본인이 어떤 면에서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공증을 했잖아요. 그만둔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피해자 측에서 아니 약속을 했으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사퇴 기자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가능해 보게 하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은요. 총선 전에 여권의 주도적인 은폐다 이렇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친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 성추행 사건들이 친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자발적인 시장직 사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친문 실세 그룹들이 이 성추행 사건에 처음부터 가담하였고 시장직 사퇴하는 마무리까지 가담하였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심입니다. 정 변호사님, 이제 야당의 주장은요. 뭐 이렇게 친문 울타리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첫 제보부터 법무법인까지 다 이
여권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된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하필은 그 상담소장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나오셨을 때 2017 도말 그 전에 나왔을 때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고 또 그 공증을 한 그 법무법인이 부산인데 그 법무법인이 예전에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이 운영하다가 지금 인사비서관하는 김혜숙 변호사도 거기에 있었고 또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 되는 정재성 변호사 대표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쭉 전부 다 청와대 내지는 여당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만 된 그런 속에서 됐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공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희 사무실도 이제 공증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 공증이 뭐 사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성자가 오거든 부산시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사퇴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증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대리를 시켜서 이제 자기 인감증을 첨부하는데 어디로 갈지 여부는 사실은 공증할 사람이 정해야죠. 왜냐하면 위임자의 그 공증사무실 주소가 있고 그 양식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 점에서 공증사무소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즉각적으로 장혜찬 변호사님 입장이 나왔어요. 정재성 변호사, 저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입니다. 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진화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교감서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네, 왜 보고해야 하느냐. 저 말이 바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특수관계인 아니냐. 사실 이 부산을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김혜숙 인사수석이 거기 소속이었고 정재성 변호사도 오거돈 시장의 캠프, 전 시장의 캠프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청와대나 어떤 이 여권의 실세들과 교감하면서 알려주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그런 걸 왜 보고하겠느냐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화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도 SNS에 한 언론에서 이 친문 윗선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보도를 하자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건 소설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공증의 시점입니다. 지금 정재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증의 시점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 보호라던가 이분의 어떤 피해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못 밝히는 게 맞죠. 그런데 왜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한 시점이 피해자의 인권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공증한 시점이 총선보다 이전 어느 쯤인지를 알아야 그때쯤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떤 정치권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자 인권과 관련이 없는 공증 시점에 대해서 또 공증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하게 본인이 밝히는 게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이 부산 측도 그렇고요. 청와대도요. 오늘 이례적으로 이 오거돈 전 시장 사퇴설 여러 가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억지로 연결하는 것으로 황당한 일이다.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목소리도 듣고 청와대 얘기는 아니 지금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어떤 공포를 겪었는지가 중요하지. 네. 누가 어디 법무법인에서 공직을 받았고 그게 시점이 중요하냐 뭐 이런 정도의 논리인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이래요. 이제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이 법무부분 이름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청와대와 연결하는 건 너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부산이라고 하는 법무부인에서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서 지분도 다 팔고 이미 격리라면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산의 법무법인 부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부산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뭐 청와대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인지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냥 추측성, 의혹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장혜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럼 왜 시점을 안 밝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오거돈 시장이 그럼 밝혀야겠죠. 예컨대. 그러나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청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괜히 이걸
원래 주장하는 주장보다 더 비판적 입장으로 더 역공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최 교수님, 근데 이게 증거가 잡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 청와대 이걸 보고를 했겠습니까? 부산에서? 예. 저는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예컨대 뭐 정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뭐 여권과 뭐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 여권에 있는 누구와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겠죠. 뭐 저는 그것도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지 않지만 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 정도까지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오거돈 전 시장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 중입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글쎄요, 야당에서는 비슷한 지적을 하는 여당 내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 사후에 이제 벌써 조심스럽게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롯데 지주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근로자녀 장려금도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름 석자 누군지 좀 아시겠습니까? 양정숙 이 인물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쭉 보신 것처럼 여전히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시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논란 하나가 더 터졌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의 이 재산 증식 과정 의혹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그 부패한 검찰 권력이 얼마나 모욕감과 폭행을 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안정적인 공수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민주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의 주인공인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다름 아닌 다른 데도 아니고요. 제명 조치를 받았고 검찰 고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참 황당하다고 해야 되냐,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정말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운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부분도 아마 짚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지금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요 직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했어요. 네. 이것도 국회 통과했습니다. 근데 45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자, 그때도 이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국회에서 통과된 비상임위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여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재산이 이제 처음에 지난 20대 총선에 그때도 비례대표 19번이 됐어요. 그때 재산 등록한 게 한 40몇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4년 사이에 재산이 43억이나 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산 등록한 거 보니까 90몇억이 됐어요. 근데 그 재산 내역을 보니 집이 3채고 건물이 2개고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집안 가족끼리의 명의를 도용을 빌려서 집을 판다든지 재산 증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보도를 했고 이것도 더불어시민당 측에서 내용을 살펴보니 가족들 증언을 들어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본인한테 좀 사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퇴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재산 증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선거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재산 증식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지금 징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제명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후보를 비례대표 5번을 줘서 당선을 시키고 이제 와서 스스로가 제명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군다나 친여 지금 비례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참 황당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핵심 더 꼬집기 전에요, 장혜철 의원님. 저는 이 부분이 더 먼저 궁금한데 4년 사이에 어떤 재산 증식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탈법바 아니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43억이 불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역시나 부동산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 양정숙 당선인, 아직까지 당선인이라 불러야겠죠. 재산 내역을 보게 되면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앞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강남구 대치동과 이 서초동,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가 3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투기 과열지구에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열된 그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 3채를 갖고 계시고요. 또 송파구와 경기도 부천에 건물 2채 등 총 5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부천 같은 경우 부동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많이 올랐고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 폭등했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증식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로는 투기로 재산 증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강남의 아파트 3채 가지고 재산이 40억 늘었으면 언론에 정말 열화 같은 검증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뼈아픈 검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증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차를 다 통과해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당선권까지 안착이 됐는데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동생 명의를 빌려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 후보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여야를 떠나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님,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본인의 해명은 이렇다 치더라도 더불어시민당 비례위성정당의 수석 대변인은 총선 직전에 문제를 알았다. 그런데 사퇴를 개인적으로 권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거를 보고 실제로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오거돈 시장권과 뭐가 더 다르냐. 전략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근데 우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제명하게 또 하는데 우선 실체 관계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의혹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허위 재산 신고, 탈세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못 한다고 지금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애초에 공초에 대해서는 안 됐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점에 검증을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윤리 문제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더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연 지금 이렇게 재윤경 수석 대변인 말대로 위법이고 또 윤리적 위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정숙 당선인 말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아직 그 실체 관계가 아직 안 밝혀진 것 같아요. 상당히 의혹은 있는 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총선 전에 알았다고 했고 뭐 대응이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 교수님. 네. 자, 제명이 됐고 검찰 고발, 뭐 법적인 거 말고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제명이 되면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당선인 아닌가요? 그 당선인이에요. 만약 그러니까 당에서 제명을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비례 승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사퇴를 한 비례 승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시민당의 사퇴를 여러 번 종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도 아마 사퇴를 종용한 것 같고 그 뒤에도 사퇴를 종용한 것 같은데, 예. 만약 본인이 사퇴를 안 하고 당에서 제명만 시키면 본인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법적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시민당에서 생각하는 건 선거법 제250조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실제 부산 중구청장 같은 경우도 재산을 축소 신고를 해서 당선 무효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례를 준용해서 만약 법적 다툼을 해서 당선 무효가 되고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권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 당선인이 제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그럼 정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부쩍 꼿꼿해진 이유. 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만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정, 특히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간의 신경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정치권의 주문, 청와대의 주문에 결국은 장관이 굴복한 겁니다. 저는 더 높이 평가받으려면 이번에 사표를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공직 수행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권성동 의원은 사표를 던졌어야 됐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뭔가 홍남기 부총리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뭐 꼿꼿해졌다거나 뭐 입장, 예스맨에서 뭔가 조금 큰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 사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일명 예스맨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임명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정세균 총리가 온 이후에 상당히 좀 갈등 관계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지금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바꿔왔습니다. 처음에 50% 하다가 당이 요구하니까 70% 바꿨고, 자, 그 다음에 또 100%로 바꿨어요. 또 그 이후에도 또 바꿔서 나중에 말 안 듣는다고 지금 정세균 총리로부터 공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또 이제 기부금 받겠다고 해서 이제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싫어 통과를 하는데, 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신의 소신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청와대와 당에서 무참히 지금 거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닙니다 해놓고 되고 아닙니다 하고 또 되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도대체 뭐냐? 부총리 왜 있느냐? 절대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뭐 사표를 쓰든지 해서 결사적으로 안 되게 해야지. 아니다 해놓고 나중에 수용하고 아니다 해놓고 수용하고 그럼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를? 부총리 입장에서는 제 책임은 아니고 그냥 대통령과 당이 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역대 부총리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의 소신을 강조한 이유가 경제부총리지 않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총리가 소신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져야.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솔직히 좀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저건 진짜 꼿꼿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홍남기 부총리는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재난기여금을 주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드리면 앞으로 이제 또 코로나 경제 위기가 계속돼 가지고 어려움이 가을에 겨울에 계속 오면 처음에 100% 줬다가 어떻게 그걸 줄이겠어요, 그죠? 저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면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평론가님. 만약에 다음에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 이것도 소신 발언입니까? 그렇죠. 또 일회성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참 소신과 비소신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요. 만약 이게 일회성이라는 것은 사실 총선 전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황,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재부를 밀어붙였던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되어서 마지못해 일회성으로 100% 준다. 다음에는 100% 아니다. 다른 생각을 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는 말은 너무나 대치가 많이 되는 말이에요. 진짜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면서 본인의 소신을 주장해야죠.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만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어떤 식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그런데 기재부의 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100%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명확한 이유 없이 물러서는 모습 보이면 그건 정치적으로 힘에 밀렸다는 사인만 국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홍남기 부총리를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나라 국가를 지키는 것이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일반론으로 맞는데 지금은 일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사고는 그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숙련되고 이때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선을 넘겨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 땅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넘겨요? 힘으로 넘겨야죠. 글쎄요, 집권 여당의 당선인들이 기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시각도 좀 볼 수 있는데 최 교수님. 근데 저 이 부분 하나 짚고 싶어요. 국회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뭐 이제 추경안이 통과되고 재난지원금도 집행이 되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하나가 이 지원금 있잖아요. 석 달 안에 안 찾아가면
기부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게 좀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기부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을 그렇게 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3개월 동안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금액 자체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제한돼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3개월로 제한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지원하게 거기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신청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부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왜냐면 저걸 또 신청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앱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 카드로 그 돈을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예컨대 선택이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건 이제 지금 전 국민 지원 아니죠.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 경기도 지역인데요.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로 받을지 아니면 실제 뭐 거기서 지급하는 쿠폰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기부를 할지까지 그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카드로 쓰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입력해서 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래서 아마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돈이 자동으로 또 다시 반납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개월 범위 안에서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걸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혹시나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공무원 직접 찾아가서 신청도 받고 또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국민들의 주머니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실시간 댓글 5개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북한 철도 깔아주는 돈은 괜찮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는 건 반대하나요? 예. 양정숙 당선인 시간 촉박해서 검증을 못했다니 도대체 그것으로 면죄부가 되나? 오고돈 전 시장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그걸 또 왜 입더대 싶어 의혹 하는 건 뭐냐? 야당을 지적하는 목소리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많은 매체가 김정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이상 없다고 하는 근거는 뭘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탈북 후 고급 정보도 없으면서 태영호 당선인 과장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5개의 댓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 어제 저희가요, 이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김호수 전 차관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특검처럼 검찰을 견제하는 다른 기구가 있어서 서로 공정성에 대해서 서로 확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윤석열 총장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그거 얘기하신 거는 1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제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봅시다. 정 변호사님. 네. 7월이잖아요. 초대 공수처가 설치되는 게. 근데 벌써부터 윤석열 총재가 악연이자 동기인 김호수 전 차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사실 그 김호수 차관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소위 검찰 개혁 또는 검찰권을 약하게 하고 공처를 만드는 그런 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있는 후배들로부터는 뭐 지지를 전혀 못 받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총장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에 그 김호수 차관의 공을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을 3분이나 모시지 않습니까? 박상기, 조국, 추미애. 그런 점에서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공수처로 가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김호수 차관 본인도 다음 행보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제 김호수 전 차관이 물러날 때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사태 터졌을 때 너무 시간이 길었고 정말 힘든 차관직이었다라고 했는데 공수장이 되면 또 검찰과의 대립각도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글쎄요. 힘든 차관직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기억에 그렇게 납니다.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3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시 김호수 차관과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 당시 검찰국장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또 황희석 인권국장을 불렀어요. 황희석 인권국장 아시겠지만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이었죠. 예. 검찰을 보고 망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자, 세 사람을 불러서 뭔 짓을 했냐? 빨리 검찰개혁안 만들어 와라 이야기를 했고 김호수 차관 주재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기자들 취재 못하는 거 있잖아요. 검찰에. 그 안을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던 분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바로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잘 따른 분이 그럼 앞으로 공수처장이 될 경우에 공수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정부가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나자마자 공수처장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는 김호수 전 차관 얘기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뉴스톱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톱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